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는 췌장암에서 이제 환자형 맞춤형 치료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췌장암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에랑 또 의사가 생각하는 치료 전략이랑 게 좀 다를 수는 있어가지고,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지, 또 이럴 때 환자들의 상태나 병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간략한 용어 설명과 현재 치료 전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괄적인 목차는 일단 췌장암이 어떤 병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췌장암의 진단 과정이랑 또 병기,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1기, 2기, 3기, 4기 말고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치료 전략을 세우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어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제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 전략을 세우는지, 췌장암 치료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각각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췌장은 영어로는 판크레아스라고 합니다. 이제 판크레아스는 모든이란 판이랑 크레아스 육신을 뜻하는 크레아스가 합쳐진 말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췌장이라고 흔하게 얘기하고, 이 췌자는 사실은 일본에서 새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췌장이라는 게 우리 몸의 대표에서 호르몬도 분비하고 소화효소도 분비하는 그런 장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이제 상복부에 위치하는 소화기 장기인데, 간 아래쪽 위 뒤에 앞에 있는 12위장이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길이는 약 손바닥 정도 길이로 15cm 정도 됩니다. 이 주변으로 여러 가지 간이나 12위장이나 비장, 그리고 뒤에로는 대동맥과 척추 같은 여러 가지 장기들이 지나가고, 주변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런 혈관들을 침범했는지 안 침범했는지 여부가 췌장암을 치료할 때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췌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이제 소화효소를 장으로 분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슐린 같은 이제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은 크게 해부학적으로는 세 군데로 나누는데, 12위장이나 가까운 쪽을 두부, 머리라고 하고, 가운데는 몸통, 체부, 이 비장이나 가까운 쪽을 췌장, 꼬리, 미부 이렇게 나눠서 보통 흔하게 얘기합니다. 이 췌장 주변으로는 몸 한가운데를 지나간 대동맥에서 나오는 간동맥과, 그리고 이제 어, 상장관 동맥, 그리고 그 옆으로 간으로 가는 문맥 같은 큰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뭐 잘 아시겠지만 췌장에서 발생하는 암, 악성 종양, 아니면 악성 신생물 다 똑같이 말하는 거고, 저희가 췌장 암세포를 이제 분석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선암에 해당됩니다. 선암은 선이라는 게 어떤 이제 분비하는 선을 의미하게 되고, 췌장에서 분비하는 세포에서 기원한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흔하게 선암이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은 한 8위 정도 되고, 1년에 매년 한 9천 명 정도의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남녀의 비율은 한 1.1대 1로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 70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60, 70대의 환자분들이 거의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5대 암 중에서 위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는 점점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폐암이랑 대장암, 췌장암은 점점 발생률도 올라가고 사망률도 크게 개선이 없어서 앞으로 중요한 암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사실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췌장이 두부에서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두부가 뒤에 있는 담도를 눌러가지고 황달이 생겨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환자가 배가 아프거나 뭐 체중이 빠진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당뇨가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된다거나 당뇨가 나빠지거나 약간 모호한 증상으로 우연히 초음파나 CT 검사를 했을 때 췌장에 이제 뭐가 덩어리나 혹이 보인다 하면은 이제 췌장암 의심하고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자의 증상은 사실 복통이나 체중 감소가 가장 흔하긴 한데, 어디에 생기는지, 크기가 어떤지, 또 췌장암이 이제 전이가 됐은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췌장암 의심되면 가장 먼저 실행하는 검사는 CT가 되겠고, CT를 촬영하면은 이 허리뼈 앞에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췌장이 보이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어두워 보이는 보통 췌장암 조직이 덩어리가 보이게 되면 보통 췌장암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췌장암에서 이제 의심됐을 때 여러 가지 검사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췌장암이 진짜 암이 맞는지, 특히 선암 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초음파 내시경이라 해서 위나 12장을 뚫어서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얻는 초음파 내시경 세침 조직 검사를 보통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도 쪽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 ERCP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간이나 다른 데 전이된 조직이 있으면 그쪽을 바로 이제 조직을 찔러가지고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췌장암은 사실은 여러 가지 주변 이제 조직의 가운데 떠 있는 것들이 췌장 암세포들인데 대부분은 데스모플라지아를 하는 섬유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고 췌장 암세포들은 이 중에 한 10% 정도만 이제 떠 있는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일부 있는 조직 검사상으로는 세포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한 거는 전체를 떼서 수술해서 확인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췌장암에서 수술할 수 있는 빈도는 10에서 15%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제 췌장암 의심되는 확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CT나 MRI, PET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췌장암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주변 장기들을 침범했는지 그리고 혈관이나 다른 원격 전이 같은 게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는 CT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일반적으로 보통 촬영하는데 아주 초기 병변이라서 감별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염증이나 다른 질환과 감별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CT에서 간은 정상인데 MRI에서 간 전이가 미세하게 보이는 경우 같은 경우에 MRI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특히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들은 간 전이가 있으면 수술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MRI로서 진짜 간 전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PET-CT는 전신을 촬영하는 해기학 검사인데 마찬가지로 암이 맞는지 감별 진단과 수술에 재발하는지 원격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합병증이나 빈혈이나 황달 같은 게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하고 조양표지자 대표적으로 CA19-9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의 병 상태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병기라는 말 자체가 암이 어디 번져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를 나눠 봤을 때 그 환자들이 보통 이 정도 비율로 비슷한 이제 애후라고 기대 연명이나 생존 기간은 보이는 그룹을 묶어가 저희가 병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병기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췌장암이 국한되어 있고 원격 전이가 없으면 보통 1기로 표현하고 주변 장기를 퍼져 있긴 한데 이제 중요한 주변에 있는 혈관이 특히 혈관 같은 침범이었으면 2기 아니면 혈관 침범이 수술이 불가능한 3기 아예 다른 데 췌장 밖으로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원격 전이 4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미국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주변으로 진행됐거나 전이가 있는 경우가 한 70% 대부분을 차지하고 췌장이 국한되어 있는 환자는 한 14%, 10% 내외 정도로 되어 있고 이 국한되어 있는지 진행되어 있는지 원격 전이 있는지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이제 병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해서 알 수 있는 수술적 병기, 영어로는 TNM 스테이지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 임상적으로 영상학적으로만 하는 임상적 병기가 있겠습니다. 수술적 병기는 이제 T, N, M 나눠서 이제 구별해서 그걸 조합으로 기술을 확인하게 되는데 T 스테이지는 이제 병변의 크기나 주변 혈관의 침범 여부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 M 스테이지는 원격 전이가 있는지 N 스테이지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런 TNM 스테이지는 수술해서 정확히 침범 여부를 병리학적으로 확인하고 림프절 전이 여부도 확인을 해야지 알 수가 있고 이게 T1에서 T4, N1에서 N0에서 N2, M1, N0의 조합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를 각각 세분화해서 병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췌장암에서는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정확한 병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환자가 췌장암 진단됐을 때에는 정확한 수술적 병기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이제 췌장암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는 이 CT나 MRI 같은 영상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저희가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췌장암에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은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보통은 절제 가능성을 평가해서 임상적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 수술도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수술 기법들이 개발되고 또 최신의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수술 못했던 환자들이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영상학적으로 이제 CT나 MRI 같은 경우 이런 환자들은 수술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술하더라도 위험하거나 이런 걸 좀 더 환자들을 세분화해서 고위험군을 나누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임상적으로 이 환자의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이 안전한지 수술 재발 위험성 같은 걸 평가해서 종합해서 이 전이가 없는 환자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예 영상학적으로도 보고 외과적으로 봤을 때도 절제 가능한 절제 가능 췌장암들이 있겠고 주변의 혈관 동맥으로 침범이 심해서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이 있겠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이제 수술은 가능하긴 한데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계성 절제 가능, 영어로는 보더라인 이섹터블, 췌장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한 스펙트럼을 세 단계로 나눠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임상적 병기가 결국 환자들이 췌장암 진단됐을 때 치료법을 계획하고 치료 전략을 짜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절제 가능한지 여부는 뭐 여러 가지 CT나 MRI 같은 평가가 중요하고 이 주변에 있는 동맥 같은 데 침범했는지 아니면 침범한 게 한 180도 미만 살짝 닿아 있는 정도인지 감사는 양식으로 있는지 아니면 닿아 있더라도 이렇게 수술적으로 절제해서 이제 문합하거나 이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외과랑 영상의학과 그리고 내과와 같이 다학제적 평가를 해서 보통 이제 절제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계성 절제 가능성 췌장암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처음으로 이런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의 기준에 대해서 발표했었고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이제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제 가능 평가하는 방법들을 발표하고 있고 현재는 NCCN 가이드라인 미국 이제 암학회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인지 절제 가능 췌장암인지 아니면 이제 국소 진행성 췌장암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2021년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췌장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절제 가능 췌장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 그리고 국소 진행성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나누고 아예 전이가 있어서 있는 환자들을 따로 전이성 췌장암, 흔히 얘기하는 4기에 해당되는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어떤 각 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절제 가능 췌장암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수술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 치료를 하게 된다. 근데 절제 가능성 췌장암도 이제 재발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은 선행 보조 치료를 하게 되고 특히 경계성 절제 가능성은 기본 컨셉 자체가 수술했을 때 재발 위험성이 높은 환자군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미리 수술하기 전에 선행 보조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이어하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국소 진행성 췌장암과 전이성 췌장암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항암 치료가 메인 이제 주로 치료법이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나 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환자별로 어떤 진단이 됐을 때 췌장암 어떻게 치료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췌장암 진단되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사실 고민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환자의 나이나 병력, 뭐 환자의 전신 상태나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환자의 상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양이 어떤 병기에 해당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임상적으로 어떤 병기에 해당되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었고 현재는 어떤 병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 합병증 같은 게 동반돼서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닌지를 고려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술을 하든지 전신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이런 거에 각각의 어떤 기수에서 어떤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될지를 고려해서 환자에게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환자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이나 뭐 병력, 환자의 증상이나 수행 능력, 전신 상태 이런 것들을 보통 평가하게 되는데 나이는 보통 75세, 80세 정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이제 고령인 환자들은 조금 적선 치료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만약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용량을 줄이거나 조금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를 권하게 됩니다. 환자가 증상이 이제 복통이나 체중 감소나 황달 같은 게 심한 경우에 다 여기에 대한 처치가 필요하겠고 또 환자의 기저병력이 있어서 항암이나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저희가 수행 능력, 영어로는 퍼포먼스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5단계를 나눈 수행력을 평가합니다. 이 수행력 보시면 이 COG 0에 해당되는 가장 수행력이 좋은 경우는 뭐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이 COG 1 같은 경우는 약간 증상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가벼운 일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없는 경우는 이 COG 1이 되겠습니다. COG 0일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사실은 증상이 있고 사실 적절인 수술 포함해서 항암 치료 같은 거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 이 COG 2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상이 있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나 침대에 어느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들은 이 COG 2가 되겠고 사실은 이런 분들은 어쨌든 거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상 본인 자가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전신 상태나 다른 병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COG 3이나 4는 이제 3은 거의 이제
환자가 와병 상태로서 침대에 거의 하루에 절반 이상을 누워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슈어지사는 이제 아예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슈어지 3, 4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어떤 적절히 치료하는 것 자체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증 조절이나 합병증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 하는 경우를 보통 권하게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사실은 발생하고 나서 진단되는 시점에 진행이 빠른 거로 저희가 보통은 생각이 됩니다. 또 췌장암이 진단되고 나서 1, 2년 안에 빨리 전이가 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원격 전이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논문에 따라서는 뭐 췌장암에 이제 아주 안 보이는 미세 병변이 거의 10년이 넘게 있다가 생긴 지 1, 2년도 안 돼서 전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있고, 실제로 1cm 내외의 아주 작은 췌장암을 수술하더라도 1cm 미만에서는 거의 재발 안 하는 반면에 2cm와 1, 2cm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하는 거 3, 40%의 재발하는 거 봐서는 수술 아주 초기에 크기가 작은 췌장암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아주 진행이 빠른 암일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저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을 할지를 결정할 때 정말 이 수술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정말 재발 위험성이 없는 환자들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췌장암 수술은 해부학적으로 어디 췌장암이 위치한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이 머리 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플스 수술이나 PPPD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췌장과 뒤에 있는 담도랑 담낭, 그 주변에 있는 12장까지 다 절개한 다음에 각각을 이제 간이랑 담도랑 췌장을 소장이랑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게 되겠습니다. 췌장이 이제 체부나 미부, 이 비장에 가까운 쪽에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췌장 꼬리 쪽과 비장만 드러내는 수술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에 이제 문맥이나 정맥 같은 동맥이 아닌 다른 혈관 침범했을 때 혈관을 이제 완전 이제 정상 조직 포함해서 다 수술적으로 치료가 완치가 가능하다 생각이 되면은 저희가 주변 혈관도 잘라내고 이식하거나 문합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술할지는 결국은 외과 교수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췌장암 수술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긴 한데, 실제로 처음부터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은 약 15에서 20%밖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 실제로 수술했을 때 수술 후 사망률은 2에서 3%, 합병증도 한 최대 40%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수술 자체도 사실은 일반적인 수술치고는 좀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들이 높은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잘 생기신 합병증으로는 췌장이랑 장을 연결한 부위에서 이제 체액 같은 게 새거나, 아니면 위가 이제 위해출 지연이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수술 부의 감염이나 주변의 출혈, 당뇨, 소화기능 장애 같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처음부터 췌장암이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CA19-9라는 조형 표시가치가 아주 높은 경우, 아니면 조형 크기가 처음부터 좀 큰 경우, 주변에 림프절 같은 게 커져 있어서 림프절 전이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환자의 체중 감소나 복통이 심한 경우는 임상적으로는 뭐 수술적으로는 영상학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수술이 어렵거나 재발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수술을 미루거나 다른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통 이제 대부분의 환자는 결국은 췌장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저희가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보조요법, 선행보조요법, 고식적요법,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조요법으로서 하는 항암 치료는 수술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이제 수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선행보조는 수술 후가 아니라 수술 전에 미리 치료를 해가지고 수술 성적도 올리고 치료 성적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들을 다 선행보조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술을 못하거나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못해서 환자의 이제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병이 진행되는 걸 막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하는 항암 치료들은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가 되겠고, 각각의 요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돼서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상적 병기랑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보조요법은 수술한 다음에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 절제가능 췌장암을 수술한 다음에 하는 요법이 되겠고, 선행보조요법은 수술하기 전에 하는 요법이기 때문에 경계성 절제 가능 환자들이 대부분에 해당이 되겠고,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 췌장암 환자들, 그리고 수술하고 재발한 환자분들은 이제 고식적 치료,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조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췌장암에서 보조 항암 치료는 사실 수술 후의 병기를 1기, 2기, 3기 상관없이 대부분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현재는 뭐 젬시타민 담동요법, 젠시타민 젤로다 복합요법,
아니면 폴피독스라는 이제 항암 주사 맞는 세 가지 요법이 있는데, 옛날부터의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일단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에 비해서 어쨌든 항암 치료하는 경우들이 생존 기간이 더 길었고, 젬시타빈 처음으로 이제 보조요법으로서 효과를 입증했던 약제이고, 젬시타빈과 비교했을 때 젬시타빈에 젤로다를 추가한 경우나 이제 폴피노크선 요법을 하는 게 젬시타빈보다는 더 수술 후 재발이나 치료 성적은 더 좋았지만은 아무래도 약제를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많은 환자들에서는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각각의 환자의 수술 후 상태를 평가해보고 어떤 보조요법을 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뭐 치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젬시타빈 같은 경우는 4주가 한 묶음인데 1주, 2주, 3주에 매주 한 번씩 맞고 마지막 주는 쉬는 형식으로 한 달이 한 묶음이 한 사이클이 되겠고, 그걸 6개월 동안 6번 맞게 되겠습니다. 젬시타빈 젤로다 치료하는 경우는 한 달 젬시타빈을 맞으면서 앞에 젬시타빈 맞는 3주간은 젤로다라는 약을 아침 저녁으로 환자 몸무게에 맞춰서 복용하고, 마지막 주는 항암 치료하지 않고 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6개월 동안 하게 되겠고, 폴피녹스는 2주에 한 번씩 보통 입원해서 3일 정도 주사 맞는 요법을 한 달에 이제 2주마다 하니까 한 달에 2번씩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12번 맞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CT를 이제 항암 보조요법 하는 중간에도 저희가 재발하는지 확인한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이런 보조요법을 못하는 환자들이 약 3분의 1 정도는 있게 되고,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대부분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하는 게 어려운 환자들은 결국은 보조요법 없이 그냥 경과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보조요법은 사실 언제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실 전신 상태가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다고 보조요법을 너무 이제 환자도 뭐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2개월 정도 지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환자 충분히 컨디션 회복하면은 최대한 보조요법을 시작하는 걸 대부분 권고하게 됩니다. 근데 보조요법을 시작하더라도 한 30% 정도에서는 결국은 부작용 같은 게 발생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런 항암 보조요법 말고 재발이 위험성이 높은 이제 수술 조직 병인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항암 치료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 같은 걸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선행 보조 치료인데, 앞서 말씀드린 선행 보조 치료는 어떤 수술하기 전에 수술 성적을 높이고 치료 성적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를 통틀어 선행 보조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수술할 것을 예정하고 저희가 하는 치료입니다. 췌장암에서 선행 보조 치료하는 거의 이론적인 장점은 일단 병변 자체를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병을 줄이거나 혈관에 닿아 있는 부분을 좀 줄임으로써 수술이 좀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깨끗하게 되는 완전 절제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눈에 안 보이는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미리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장점이 있겠고, 또 부차적으로는 수술하고 나서는 사실 환자의 컨디션이 나빠서 항암 치료 못 받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미리 항암 치료함으로써 좀 더 많은 환자들한테 전신 치료를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 다른 반면 췌장암이 빨리 진행돼서 어차피 수술해도 좀 애우가 안 좋을 거로 추정되는 환자들을 미리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론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단점은 처음에는 어쨌든 수술이 가능한 거로 영상학적으로 판단이 됐지만은 저희가 선행 보조 치료를 해도 모든 환자들이 반응이 있는 건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는 결국 암이 진행되거나 전이가 생겨가지고 수술기를 결국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선행 보조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이 진행되는 환자들은 결국은 처음부터 병이 환자 종양학적으로 빨리 진행되거나 미세 전이가 있었던 환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전신 치료함으로써 오히려 치료 성적을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저희가 항암하기 전에 꼭 조직학적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이제 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선행보조 치료 자체가 아예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해서 환자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로 이제 수술한 환자들과 선행보조 치료한 거를 비교했을 때 선행보조 치료한 환자들이 좀 더 생존 기간도 길고 완전 절제된 비율도 높고, 수술해서 림프절 전이가 없었던 환자가 더 높은 거로 현재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이나 메타 분석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쨌든 경계성 절제 가능, 어쨌든 수술했을 때 재발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수술하기 전에 선행부조 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폴피니우스 요법이 선행부조 치료로서 급여로 허가돼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행부조 치료는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보통 현재는 폴피노스는 이제 항암 치료를 2주마다 하는 사이클로 보통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보통 2달에 한 번씩 CT로 이제 평가를 해서 재평가를 해서 병의 반응이 있는지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평가하게 되고, 혹시 이런 중간 평가에서 병이 오히려 진행되거나 원격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수술한 단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고식적 치료를 전환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가게 되고, 저희가 외과랑 영상의학과나 다른 과랑 상의해서 수술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은 수술 날짜를 잡고 보통 수술하기 2에서 4주 전까지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맞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선행부조 치료는 보통 항암 치료하는 게 메인이긴 한데, 기간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를 중간에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선행부조 치료하고 수술까지 잘 마쳤으면은 수술하고 나서 더 치료할 필요가 없냐,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선행보조 치료랑 뒤에 이제 보조 수술하고 나서 하는 추가로 하는 항암 치료를 합쳐서 6개월이 되도록 앞뒤로 보통 항암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보통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수술하기 전에 선행보조 치료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되냐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1,800명 환자들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후양적으로 분석했던 건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했던 환자들, 이 초록색은 이제 스펙트럼 중간에 있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 환자들이 되겠고, 20%는 아예 처음부터 국소 진행성으로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폴피노스 항암 치료를 하고 절반에서 방사선 치료했을 때 약 10명 중에 4명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었고, 당연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했던 환자들의 70%에서 수술이 가능했고,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수술이 좀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 경계성 절제 가능 환자들의 절반, 그리고 처음에는 수술을 못할 거로 생각했던 국소 진행성 환자에서의 20%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존 기간 역시 좀 더 좋은 월등한 생존 기간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만약에 수술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적절히 수술하는 게 환자의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을 결국 받았던 환자들이 수술 못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생존기에 거의 3배 가까이, 2배 넘게 좋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는 중이더라도 원격 전이가 없는 환자분들은 수술할 수 있는지를 중간중간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수술을 못하고 결국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가 되겠고, 처음에 국소 진행성 췌장 환자들도 전이가 있는 환자들에 맞춰서 고식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재발한 환자들도 아주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현재는 2010년도에 나왔던 폴피녹스랑 나파크레이탁세 플러스 제빈스타빈이라는 2가지 약법 혼합한 요법 2가지를 보통 메인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합니다. 보시면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젬시타빈이라는 요법이 이제 메인으로서 하게 됐는데, 2010년대 들어서 젬시타빈 나파크레이탁셀과 폴피노스 요법이 이제 급여로 들어옴에 따라서 현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폴피녹스나 아브락세인이라는 이제 2가지 요법을 현재 1차 치료로서 하게 되고, 이제 고령이거나 다른 이제 이런 적절한 항암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젬시타빈이나 젬타세바 같은 기존의 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 재작년에는 이 폴피녹스에서 이리노테카이라는 약제 자체를 오니바이드라는 다른 약제로 바꾼 날리리폭스라는 요법을 젬아브락사인 요법과 비교한 3상 대규모 임상 연구가 외국에서 발표되었었는데, 기존의 이제 젬파크레이탁셀보다 조금 나은 이제 임상 치료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여러 고식적 항암 치료를 했을 때에는 말씀드린 폴피녹스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젬시타빈 아브렉신 요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하기에 좀 어려운 환자분들은 젬시타빈이나 다른 요법을 하게 되고, 아예 항암 치료 어려운 환자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 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겠고, 각각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린 폴피노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술하고 나서 하는 폴피노스과 비슷하고 2주에 한 번씩 입원해서 3일 정도 46시간 맞는 3가지 약을 주사로 맞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젬시타비와 아브락사는 폴피녹스와 다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요법이 되겠고 4주가 한 묶음인데 1주, 2주, 3주 차에 맞고 4주 차는 쉬는 식으로 4주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이클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차 치료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폴피녹스에 하다가 병이 진행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젬오브렉센 치료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고 젬오브렉센 치료하다가 병의 반응이 안 좋은 경우는 폴피녹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니바이드 5FU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2차 치료제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실 폴피녹스와 젬오브렉센이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아직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고 또 날리리폭스라는 새로운 요법 자체가 조만간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1차 요법을 할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폴피녹스나 지금 어브렉센 같은 경우 하면 환자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힘들지 않을지, 합병증들이 없을지 이런 게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 가지 삼상 연구 데이터들을 보시면 사실 제일 흔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은 이런 이제 피 안에 있는 백혈구가 감소하는 호중구 감소증이나 그에 따른 이제 발열 아니면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폴피녹스 요법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서 있다고 되어 있고 젬 나파클리탁셀, 젬 어브렉센 요법에서도 40%, 혈소판 감소증도 10% 내외로 생긴다고 되어 있어서 여러 이제 혈액과 관련된 골수랑 관련된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잘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폴피녹스는 대부분 소화기 관련된 합병 부작용이 제일 흔한데 전신 기력이 없거나 구역구토 설사 같은 것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내외에서 있을 수 있고 젬 어브렉센 같은 아브렉센 자체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장기간 맞다 보면 손발끝이 저려지는 말초신경병증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합병증들은 모든 환자분들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항암제를 줄이거나 쉬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절한 가능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는 주치의 교수님과 잘 상의하면서 약제나 이제 보조 치료 약물 투여하면서 잘 관리하는 게 좋겠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갈수록 사실은 환자분들이 더 오랫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되어서 잘 치료를 유지하는 게 결국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신 여러 가지 표적 항암제나 뭐 면역 치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우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실 텐데 췌장암에서 사실 여러 가지 유전체 연구들을 해보면은 다양한 유전자들이 특히 이제 치료 가능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연변이들 중에서 실제로 치료 가능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1에서 5% 내외로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치료에 있어서의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KRAS 같은 경우에는 약 90%의 환자에서 돌연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 KRAS G12C5 돌연변에 대해서만 소토라십이라는 약제가 미국에서 개발돼서 현재 FDA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췌장암에서 흔한 KRAS G12V나 G12D 같은 경우는 아직 약제가 개발이 안 되고 임상 중에 있겠고 나머지 드문 타입의 이런 약제들은 사실은 이런 돌연변이의 타겟으로 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개발은 되어 있지만은 빈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표적 항암 치료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췌장암에 많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타겟이 되는 돌연변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암 유전체 검사, 영어로는 NGS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우리나라 말 차세대 염기 서열이라는 검사를 해서 어떤 이제 암 조직에서 암 유전자 안에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타겟이 되는 표적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결국 표적 항암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에서는 대부분 암 조직, 특히 조직 검사나 수술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은 이런 암 유전체 검사를 나가게 되고 이제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에서 나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암 유전체 검사는 어쨌든 이런 기계에 넣어가지고 돌연변이 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보통 병원마다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결과 리포트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선별급여 80% 정도로 한 약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런 돌연변이 검사를 해야지 결국은 표적 항암제를 할 수 있는데 표적 항암제에 해당할 수 있는 환자 빈도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해서 동의하시면 검사를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유전체 검사를 했을 때 타겟이 되는 돌연변이를 확인하면은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같은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의미 없는 검사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췌장암 방사 치료는 결국은 밖에서 뭐 수술장 안에서 췌장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췌장암에서는 이제 밖에서 이제 방사선을 쬐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걸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X선을 쬐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최근에는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 같은 것들이 국내에 도입돼 가지고 기관에 따라서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비슷하게 어떤 타겟이 되는 병변 안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그 부분만 어쨌든 태운다. 거기 있는 암세포들만 죽인다.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절제 가능이나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 이제 선행 보조나 보조 치료에서 국소 재발이 의심되거나 위험한 경우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저희가 현재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소 진행 수술이 못하는 경우에 수술 대신에 그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쬐서 거기 치료 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신 방사선 치료는 여러 군데 이제 병이 진행되면 다 거기를 방사선을 쬐 수가 없기 때문에 전이성 췌장암에서는 사실은 역할이 제한돼 있고 일부 이제 뼈전이가 있거나 증상 조절을 위해서 증상 완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방사선 치료하는 기계가 어떤 최신 기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방사선 종양학과라 과가 따로 있고 그 선생님들이 보통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대부분은 밖에서 쬐는 형식으로 하게 되고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나 정의 방사선, 세기 조절, 영상 조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최대한 암 조직에는 방사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주변 조절 안 들어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개발돼 가지고 현재 우리 여러 각 기관별로 이제 기계들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췌장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의뢰하게 되면은 보통 5에서 6주간에 걸쳐서 매일 와서 이렇게 방사선 기계 옆에 누워가지고 그려져 있는 이제 마커에 맞춰가지고 10분 내 뭐 짧게는 1, 2분 내 방사선을 째는 식으로 보통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물론 요 프로토콜 자체는 방사선 치료 약과에서 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고용량을 짧은 기간에 주는 식으로 짜는 경우도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실 프로토콜이 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런 방사선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구항암제 젤로다 같은 경우를 같이 먹으면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서 방사선 치료를 째게 되면은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같이 이제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췌장은 결국은 주변에 위나 십이장 같은 소장 같은 조직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화기 장기로 장기 자체가 원래도 방사선에 취약하고 방사선에 들어가면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방사선 치료하도록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저희가 이런 방사선 차단 프로토콜을 짜게 됩니다.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이제 췌장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췌장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환자의 임상적 병기가 어떤 치료가 적합한 상태인지 먼저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 전략을 세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절제가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고 일부 환자에서 먼저 항암 치료 같은 걸 먼저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환자의 상태나 병기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히 어느 게 낫다 아직 알려진 바는 없어서 환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 같은 경우는 먼저 수술하기 전에 치료하는 걸 선행 보조 치료하는 걸 보통은 권고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2에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수술하고 거의 이어서 이제 재발 방지하기 보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식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국소 진행 췌장암 같은이나 전이성 췌장암 수술을 재발한 환자들은 보통 고식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로 보통 치료 전략을 짜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